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사 기초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고대 연맹 왕국인데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멸망했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자리에는 중국이 4개의 군현을 설치하고 가버렸는데 그걸 이제 한사군이라고 하죠. 자, 한사군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한 요 정도쯤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정설인데, 자, 그런데 이 한사군이요 사실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본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있던 토착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무너질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고조선이 멸망한 자리에 어떠한 나라들이 들어서냐라고 하면요. 먼저 부여, 그리고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동해, 진안, 마한, 변안을 묶어서 우리가 이거를 삼한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트로 묶어 놓습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국가들이 들어서는데 이 국가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대 연맹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연맹 왕국과 플러스 알파 가야까지 합쳐가지고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부여하고 가야의 경우에는 삼국시대까지 같이 존재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다루기도 상당히 빠듯하기 때문에 부여하고 가야는 여기에서 함께 다뤄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나라씩 유사성이 있는 두 나라씩 세트로 묶어가지고 할 건데요. 먼저 부여하고 고구려예요. 자, 부여는요 5개의 부족이 연맹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만든 나라가 바로 부여입니다. 따라서 부여의 왕은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이 5개의 부족장들이 각자 어느 정도 독자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이죠. 즉 연맹 왕국이라는 것은요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이제 불완전한 왕권을 가지고서 연합체로 이루었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자, 부여의 지방은요 대가라는 귀족들이 다스렸는데 이 귀족들은 크게 4개의 동물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걸 이제 사출도라고 하죠. 마가는 말, 우가는 소, 저가는 돼지, 구가는 개, 이런 식으로 4개의 동물들을 숭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료 집단으로 대사자와 사자라는 그러한 관직이 있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 부여가 위치한 지역은요 농사만 가지고 먹고 살기가 사실은 100%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농사도 지었지만 뭐도 했다? 목축업, 즉 소나 양이나 양은 없었겠지만 소나 말 같은 것을 기르는 그러한 목축업도 했었고요. 주옥이나 모피 같은 그러한 특산물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 풍습 부분인데 부여의 풍습은요 대표적으로 순장이라는 게 있어요. 순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신하예요. 혹은 제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 죽기 너무 젊죠.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미개하다, 야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정신 세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 살아서 왕은 죽어서도 뭐다? 죽어서도 왕이다. 한 번 살아서 신하는 죽어서도 뭐다? 신하다. 한 번 백성은 죽어서도 백성이다. 따라서 왕이 죽었으니까 그 왕을 따랐던 신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을 따라서 사후세계로 같이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묻는 순장이나 풍습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 순장이 사라졌던 것은요 불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부터 순장이 사라집니다. 왜?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다시 윤회를 해가지고 현실세계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환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차피 환생을 할 건데 같이 순장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도입과 함께 순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부여의 법률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엄격했는데 어느 정도로 엄격했냐면요. 상대방의 물건 하나를 훔쳤다 걸렸어요. 10,000원짜리 물건을 훔쳤다 걸리면은 몇 배로 갚아야 되냐면은 모두 12배,
즉 12배로 갚아야 된다고 해서 일책 12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엄격한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제점. 우제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뼈를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러한 주술적인 행동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또 제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요,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즉 제사도 지내고, 제사 지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술도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노는 일종의 명절 같은 거죠. 오늘날의 명절과 굉장히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부여의 제천 행사는 그 이름이 영고라는 것이었고 12월에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는 중앙 집권이 완성되기 이전, 즉 아직 연맹왕국 시절의 그 고구려를 의미합니다. 고구려는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 부유하고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고구려의 건국조였던 주몽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여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부여하고 여러모로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오부적 연맹이란 점도 비슷해요. 총 5개의 성씨, 즉 관, 순, 절, 개, 소 5개의 성씨가 연맹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고구려고요. 지방은 고추가 상가라는 사람들이 다스렸고, 관료로는 사자와 조의선이라는 그런 관직들이 있었습니다. 자, 고구려의 경제는요, 사실 고구려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따라서 뭐에 의존하게 되냐면은 약탈에 의존을 하게 되죠. 약탈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필요한 물자들을 얻게 되는데, 이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육류는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지만 소금이나 해산물, 그 다음에 곡식, 그리고 옷감이라든지 혹은 향신료, 이러한 것들은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조달을 했냐면은 옥저와 동해, 그리고 이쪽에는 요동지역, 중국의 요동지역에서 주로 조달을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때만 되면은 고구려군이 쳐들어가서 물건을 뺏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뺏어온 물건들을 어디에다가 모아놓냐, 부경이라는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경이라는 창고 있었다 알아두시고요. 풍습에서는요,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형의 와이프를 뭐라고 부르나요? 형수라고 부르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동생보다는 아무래도 형이 먼저 죽겠죠. 자,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의 와이프를 데리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문 그대로인데, 형이 사망하면은 취해요. 누구를? 형수를 누가? 동생이 취한다 해가지고 형사 취수제입니다. 왜 이러한 풍습이 있었냐면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리야, 왜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현대의 시대에서 여자들이 남편 없이 노후로 보내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돈만 있으면 가능하지, 그죠? 돈만 있으면 땡이죠. 지금 시대에서는요, 돈만 있으면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외로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남편이 사냥을 나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뺏어오든지 하지 않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럼 이미 할머니가 돼버린 형수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기 힘들겠죠. 따라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산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시대에는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만약에 형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재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이 갖고 있던 재산은 그 집으로, 다른 집으로 싹 넘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자기 집안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형사취수제라는 풍습이 있었다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옥제는 뭐냐면요, 일종의 대릴사위제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남자가 여자, 즉 신부 집에 가가지고 따님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서옥이라고 불리는 가건물이에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가건물을 지어놓고 그 처갓집의 일을 몇 년 동안 해주는 거예요. 즉 와이프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노동력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만큼 노동력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국동대열이라는 그러한 동굴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고 불렀었다까지 고구려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옥저하고 동해인데요. 옥저하고 동해는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옥저는 오늘날 함경남도,
함흥평야 그 부근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에 건설된 나라고요. 동해는 강원도 북부 산간지대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나라는요, 엄밀히 말하면 서로 좀 다른 성향을 가졌는데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신라처럼 중앙 집권적인 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심지어 부여나 가야나 이런 나라처럼 연맹 왕국 단계까지도 가지도 못한 군장 체제였다는 것입니다. 군장, 뭐 좋게 말하면 군장이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추장이죠. 추장들, 읍군과 삼루라고 불리는 추장들이 다스리는 군장 체제였는데, 옥저의 특징은요, 이 동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소금과 해산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했는데 이것들은 어디에다가 많이 뺏겼냐면은 고구려한테 뺏겼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었죠. 자,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마는 뭐냐면은 조랑말인데 어느 정도로 키가 작냐면은 이 말을 타고서 과수원 밑을 지나가는 게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키가 작다라고 해서 과하마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단궁은 뭐냐면은 짧은 활입니다. 굉장히 길이가 짧은 활인 단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어피는 뭐냐면요, 이게 좀 쇼킹한 얘기인데 바다표범이에요.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바다표범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따라서 이 바다표범의 가죽을 정제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옥저하고 동해는 공통적으로 누구한테? 고구려한테 좋게 말하면 공납을 바친 거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제 삥을 뜯긴 거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옥저와 동해가 고구려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고구려가 약탈만 입사했던 그런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넘어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옥저와 동해를 병합했다는 건데요. 옛날에 그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뮬란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시 이제 유연이라는 이민족의 족장이 있고 족장의 아들이 있죠. 두 부자 간의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제가 어릴 적부터 물어봤던 것이 있었죠. 왜 우리는 항상 때만 되면 중국으로 쳐들어가서 물건을 빼앗아 와야 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야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철과 쌀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이지. 그러면은 아들이 또 물어봐요. 그 철과 쌀을 뺏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당연히 무기를 만들고 병사를 양성하지. 그러면 무기를 만들고 병사를 양성해서 또 무엇을 합니까? 당연히 다시 또 중국에 가서 그걸 또 뺏어오지.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게 싫습니다. 왜 그걸 자꾸 반복을 해야 됩니까? 저는 차라리 중국을 정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서 고구려가 옥저와 동해한테 물건을 빼앗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빼앗느니 차라리 그냥 정복해버리자 하고서 옥저와 동해를 정복하면서 옥저와 동해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들의 풍습을 보면요, 일단 옥저의 민며느리 제도는요, 고구려의 서옥제하고 정반대예요. 쉽게 말해서 시집살이죠, 시집살이. 여자가 결혼할 남자 집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어릴 적부터 계속 살면서 시집살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민며느리제가 있었고 가족 공동 무덤인 골장지가 있었다. 즉 감회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몇 대가 지나면은 후손 중 한 명이 조상들의 뼈를 다 추려가지고 한 대 모아서 묻는 그러한 골장제,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풍습이 있었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시족 사회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따라서 A라는 마을이 있고 B라는 마을이 있으면요, 여기 이제 울타리를 쳐가지고 서로 침범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A마을 사람이 B마을 사람의 이 영역, 책화 안으로 침범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인다고요? 왜 이렇게 쌀벌하게 생각하세요?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고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때 소나 가축으로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결혼할 때만큼은 다른 부족과 결혼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A 부족과 B 부족이 만날 때 언제예요? 결혼할 때죠.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런 놀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그럼 무슨 꽃을 찾으러 왔니 하면 난 이 꽃, 난 저 꽃 하면서 결혼할 때만큼은 서로 다른 부족끼리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집터는요, 여자형과 철자형인데 요렇게 생겼다라고 그래요. 집터가. 요거는 뭐 써놓고 보니까 꼭 욕한 것 같은데 욕한 게 아니라 집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사실 뭘 의미하냐면요, 요 구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독립적인 공간이 있었다. 집안에 뭔가 독립적인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제천행사는요. 옥저는 고구려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뺏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즐길 거리가 좀 없어서 그랬는지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제천행사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동해는 뭐가 있었냐면은 무천이라고 불리는 제천행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사만인데요. 사만은 여기에 있는 진안과 마한과 변한 이 세 개를 합쳐서 사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시간 처음에 이제 설명을 했었죠. 이 사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조선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군, 왕검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군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재정 일치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만은요. 재정 분리사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를 담당하는 군장이 따로 있고 종교를 담당하는 천군이 따로 있는 그러한 재정 분리 국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치를 담당하는 대군장으로 신지와 읍차라는 게 있었고 종교를 담당하는 천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소도예요. 소도. 이 소도는요, 누가 관할하는 지역이냐면은 천군이 관할하는 성역입니다. 만약에 죄수가 죄를 저지르고 이 소도로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군장이 부하들이 잡으러 막 갔어요. 가다가도 딱 멈춰야 돼요. 거기서. 왜? 만약에 천군의 허락 없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성역이 보장되는 지역이었다. 오늘날로 치면요, 뭐 명동성당이나 조계사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사만의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냐라고 했을 때 마하는요 결국에는 백제의 병합이 됩니다. 나중에 백제의 완전히 합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안의 경우에는요 여기에 있는 이 사로국이 나중에 신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신라에 의해서 결국에는 병합이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죠. 변안의 경우에는 나중에 가야 연맹이 되는데 가야 연맹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은요. 오늘날의 이 사만 지역이 경상, 전라, 충청도 지역이죠. 따라서 뭐가 그렇게 많냐면은 쌀, 벼농사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부지방에 뭐 있어요? 포항 제철소 있고 광양 제철소 있죠. 철기가 많이 발달했는데 이 철을 사만, 그 다음에 이쪽에 위치했던 낭랑, 그리고 일본 그쪽에다가 수출을 하면서 교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풍습으로는요, 죽음묘라는 게 있는데 죽음묘는 뭐냐면은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은 무덤 사방에다가 수로 물기를 파가지고 도구를 방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 다음에 거주지로는요, 토실이 있었어요. 동굴 안에다가 파가지고 만든 토실이라는 그런 집을 사용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둘의 농촌 공동 조직체죠. 오늘은 우리 마을이 저 마을에 가서 같이 일을 해주고 내일은 저 마을 사람이 이 마을로 와서 같이 일을 해주고 하면서 농촌 공동 조직체로 서로 노동력을 주고받으면서 상무상조하는 그러한 두레라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천행사로요. 수린날 5월 달에 있었던 수린날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제로 10월 달에 있었는데 이 제천 행사는 오늘날에 상달이라는 그러한 제천 행사로 명절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가야 연맹으로 넘어갈 건데요. 가야 연맹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팁, 보너스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뭐냐면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 됐던지 간에 한국사 시험에서 연맹 왕국 문제가 나오면요. 이 제천행사 묻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천행사 외우기가 힘들어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뭐 사만이야, 5월절, 10월절 이렇게 외우면 크게 문제될 거 없지만 이 이름도 생소한 그런 명절들을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걸 쉽게 외울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부여의 영고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맹. 자, 그 다음에 동해의 무천. 그리고 삼한의 5월, 10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어떻게 외우면은 이게 좀 더 유리하냐면요. 쉬우냐면요. 부여의 부자하고 영고의 영자를 땁니다. 합치면 뭐가 돼요? 부영이죠, 부영. 근데 부영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부엉이라고 할게요, 부엉이.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고자와 동맹의 동자를 땁니다. 물론 뭐 바닷속에 고동이란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좀 생소하기 때문에 억지스럽긴 하지만 뭘로 바꾸냐면은 고등어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동해의 동자와 무천의 무자를 따가지고 동무. 얘는 뭐 쉬우니까 그대로 내려올게요. 자,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쉬울 거예요. 부엉이와 고등어는 동무인데 생일은 각각 5월과 10월이다. 죽여주죠. 이걸 다시 풀면 어떻게 돼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이런 식으로 다시 풀릴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야 연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환이 나중에 발전돼서 가야 연맹으로 가는데요. 건국조는 김수로예요. 뭐 진짜 사나에 나오는 그 김수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원조 김수로입니다. 관련된 설화로는 구지가라는 게 있는데 이 구지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변환 지역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통치해줄 강력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늘에 기도를 드렸더니 뭐라고 응답이 나왔냐면은 산에 올라가서 흑장난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라.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너희들한테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듣고서 이 변환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거예요? 황금 알이 6개가 내려왔는데 그 알을 까고 나왔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이 가야의 왕들이죠. 그 중에서 제일 큰 알을 까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김수로입니다. 이게 무슨 알 까는 소리예요? 그죠? 실제로 사람이 알을 까고 나왔겠어요? 다 이거는 신화죠. 신화인데 아까 말했던 선민사상, 우리가 첫 시간에 말했던 선민사상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혈통부터가 너희하고 다르다. 봐라, 알에서 나오지 않았냐. 니들 난생 처음 들었지? 그 말의 기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니들은 태생이지만 우린 난생이야. 처음 들었지.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를 따라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런 신비스러운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설화들이라는 거죠. 자, 가야는요 6개의 연맹 왕국이었는데, 자 보시면요, 제일 꼭대기에 성주, 성산가야. 그 다음에 고령에 있는 대가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안에 있는 아라가야, 그리고 진주에 있는 고령가야, 그 다음에 김해에 있는 금강가야, 그리고 고성에 있는 소가야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근데 이 6개 중에서도요 짱이 있었어요. 1짱이 누구였냐면은 금강가야가 처음에는 짱이었습니다. 근데 이 금강가야가 고구려 광기토대왕 시절에, 우리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고구려 광기토대왕 시절에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후기는 누가 주도를 하냐면은 대가야가 주도를 하게 됐는데 이때 얼마 가지를 못하고요. 결국에는 가야는 누구한테 완전히 먹히게 되냐면은 신라 진흥왕 때 가서 완전히 신라의 병합이 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자, 경제 체제는요 당연히 삼한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변호사 잘 되고 제철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금동관, 가야 금동관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제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철가벗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야 하면요, 이 토기 기술, 토기를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 가야의 토기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요 이 가야식 토기를요 자기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들 말로 스에키 토기,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욕이 됩니다. 스에키 토기라고 불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풍수부로는요 편두라는 성형수술이 있었어요. 이 편두가 뭐냐면은 원래
사람 머리는 이렇게 생겼죠. 정상적인 머리는 이렇게 생긴 건데 가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생긴 머리가 가장 아름다운 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가야에서 나름의 성형수술이 시행이 됐는데요. 머리 모양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주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어린 시절부터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두개골이 변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머리 모양이 바뀐다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하죠. 건강에도 안 좋고 두개골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뇌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향한 우리 한민족의 미풍양속인 그 성형수술은 멈출 수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인 고분이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었는데요. 이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요. 이게 가야의 토기입니다. 가야의 토기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기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토기가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일본에 영향을 줬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가야식 토기를 스에키 토기라고 불렀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이게 기마무사상인데 가만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말이 갑옷을 입고 있죠. 즉 말에다가도 갑옷을 입힐 정도로 제철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게 가야의 갑옷입니다. 보시면요, 이게 통으로 되어 있죠.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갑옷을 뭐라고 하냐면은 판갑이라고 합니다. 통짜로 되는 갑옷을 판갑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가야가 나중에 고구려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당시 고구려인이 입었던 철갑의 종류는 뭐였냐면요, 이런 형태였어요.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철조각을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만든 거였는데 비늘갑이죠. 즉 철조각을 연결시켜서 만든 비늘갑을 고구려인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이 가야인들이 만들었던 판갑도 굉장히 잘 만든 거지만 사실 이 고구려인들이 만들었던 비늘갑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이 뭐냐면요, 조각을 나누어서 이렇게 엮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을 받았을 경우 공격력을 분산시킬 수 있고 말 위에서 행동을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군이 막강했던 건 사실은 이 갑옷의 성능도 상당히 한몫했다는 거죠. 단 이렇게 일일이 다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유지 보수하는데도 비용이 비싸다. 따라서 이 시대에 이러한 철갑을 사용하면서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은 귀족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야의 고분인데요. 이 고분이 어디에 있냐면 또 산에 있어요. 이게 심지어 산에다가 이런 엄청난 고분 무덤들을 줄지어서 만들어 놨는데 작은 거는 진짜 우리 스튜디오만한 그런 규모도 있고요. 큰 거는 웬만한 건물 한 채만한 그런 크기의 규모의 고분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어디에 가봤었냐면 고령에 있는 가야 고분군 가봤는데 그 고령에 가야 고분군이 거의 한 200개 정도의 고분군이 분포돼 있죠. 그것도 산 위에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덤들을 만들었을 정도로 상당한 저력을 지녔던 민족이 바로 가야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고대 연맹 국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고구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 연맹까지 했는데요. 이 나라들이 나중에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없어질 나라 없어지고 남아있을 나라 남아있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게 뭘로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까지 빠이.